강원도 최전방의 겨울은 단순히 춥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함을 품고 있었다. 해발 0m 고지에 위치한 GP203 관측소는 거대한 설산에 고립된 섬처럼 보였고, 창문 틈새로 파고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기상청은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며 연일 경보를 울려댔지만 이곳 병사들에게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백색의 지옥이 그들을 집어삼킬 듯이 포효하고 있을 뿐이었고, 체감 온도는 이미 영하 30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상황실의 두꺼운 철문 안쪽, 강지윤 중위는 묵묵히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흔들림이 없었지만 차가운 눈빛 속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특수전 사령부에서 복무했던 그녀가 이런 최전방 부대로 발령받은 것은 의외의 인사 조치였으나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 창밖을 때리는 눈보라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그녀는 마른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반면 중대장 최민석 대위는 난로 옆에 웅크리고 앉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애꿎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로 군인으로서의 사명감보다는 오로지 진급과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번 폭설로 인해 상급 부대의 순시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혹시라도 제설 작업 미비로 문책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의 모습은 지휘관이라기보다는 겁에 질린 소시민에 가까웠다. 그는 강중위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곁눈질로 보며 비아냥거리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때 잡음 섞인 무전기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상황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인근 민가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는 긴급 타전이었다. 폭설로 인해 도로가 끊긴 상황에서 산기슭 사는 노인이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귀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통신병의 다급한 보고를 듣는 순간 강지윤 중위의 눈동자가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즉시 지도를 펼쳐들고 노인의 예상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구조 경로와 필요한 장비를 계산하고 있었다. 시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다. 강중위는 지도를 움켜쥐고 최대위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현재 기상 상황이 최악이지만 더 지체하면 노인의 생존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냉철한 분석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수색조를 이끌고 나가겠다며 출동 허가를 요청했다. 특수전 훈련을 받은 그녀에게도 위험한 임무였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제일 존재 이유라는 신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의 태도는 절박했지만 군인으로서의 절도와 품위를 잃지 않은 완벽한 자세였다. 그러나 최민석 대위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경멸적이었다. 그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강중위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규정상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악천후 속에서의 작전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표정을 역력히 드러내며 민간인 한 명 때문에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강지윤은 물러서지 않고 재차 건의했다. 지금 구조하지 않으면 그 노인은 동사할 것이 확실하며 이는 군이 존재하는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최대위는 오히려 격분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계급을 앞세워 강중위의 입을 막으려 들었고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공포와 열등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최민석에게 강지윤은 언제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육사 출신 엘리트에다가 자신보다 뛰어난 전술 능력을 가진 그녀를 보며 그는 항상 위기감을 느껴왔다. 만약 그녀가 무모하게 나갔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자신의 진급 심사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노인의 생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여 무난하게 중령으로 진급하는 것뿐이었고, 이 폭설이 멈출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쥐 죽은 듯 웅크리고 있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믿었다. 강지윤은 더 이상의 설득이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상관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경례를 하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상황실을 빠져나온 그녀는 곧바로 개인 장비실로 향했다. 군복 위에 하얀색 설상 위장복을 덧입고 야간 투시경과 구급낭, 그리고 비상식량을 챙기는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명령을 어기는 것은 군인으로서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총을 점검하고 군화끈을 단단히 조염했다. 몰래 챙긴 무전기의 주파수를 비상 채널로 고정하며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추위 속에서 떨고 있을 이름 모를 노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고 그 의무감이 공포를 압도하고 있었다. 부대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막사를 지나쳐 강지윤은 뒷문을 통해 조용히 밖으로 나섰다. 문을 여는 순간 칼날 같은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하며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시야는 온통 하얗게 변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무릎까지 차오른 눈은 발걸음을 무겁게 붙잡았다. 그녀는 고글을 눌러쓰고 깊은 심호흡을 한 뒤 나침반과 지도의 의지에 어둠과 눈보라가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폭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의 전진을 방해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사투였다. 강지윤은 체온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머릿속으로 지형 지물을 시뮬레이션했다. 평소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따뜻하고 안전한 막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편 상황실에 홀로 남은 최민석 대위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강중희가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급히 당직 사관을 호출하여 그녀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강지윤이 장비를 챙겨 막사를 나갔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감히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단독 행동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면서도 만약 그녀가 실종되거나 사망한다면 자신에게 닥칠 후폭풍을 생각하며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최대위는 미친 듯이 무전기를 잡고 강지윤을 호출했다.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군법 회의에 회부하겠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잡음 섞인 무전기 너머로 그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응답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무전기를 집어 던졌다. 그는 즉시 수색대를 보내 그녀를 체포해 오라고 명령하고 싶었지만 밖은 여전히 살인적인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 누구도 내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강지윤은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최대위의 고함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무전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볼륨만 낮췄다. 지금 돌아간다면 자신의 군 생활은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에 놓인 험준한 산길을 오르며 이를 악물었다. 차가운 눈발이 속눈썹에 얼어붙고 손발의 감각이 무뎌져 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비겁한 권위 사이의 전쟁이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그녀의 몸을 휘청거리지게 만들었다. 모든 방향 감각이 사라질 위기 속에서 그녀는 바위 틈에 묻혀 있는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이 지나간 자국이었다. 강지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뒤로는 최대위의 비겁한 명령이, 앞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전진했다. 하얀 지옥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다. 강지윤 중위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는 마치 칼처럼 그녀를 집어삼키려 들었다. 시야를 가리는 고글 위로 쉴 새 없이 눈송이가 달라붙어 시야는 제로에 가까웠고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손목의 찬나침반과 흐릿해져가는 감각뿐이었다. 몰아치는 눈보라는 그녀의 방향 감각을 교란시켰고 익숙했던 지형조차 낯선 미지의 세계로 변모시켜버렸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놓았지만 그것은 마치 거대한 자연이라는 벽을 상대로 벌이는 무모한 싸움처럼 느껴졌다.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추위는 최신형 방한복조차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었다. 피부가 노출된 아주 작은 틈새로 파고드는 냉기는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선사했다. 강지윤은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서서히 무뎌져 가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지금 멈춘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특수전 훈련을 통해 뼈저리게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흐려지는 의식을 다잡았고 그 비릿한 피맛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산중턱을 넘어설 무렵 강지윤은 기적처럼 눈 속에 파묻힌 희미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털모자였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관목 가지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구조 대상자가 가까이 있음을 직감하고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눈보라 소리에 묻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에 그녀는 오직 시각에 의존해 눈 덮인 바위 틈과 나무 밑을 확인해야 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그녀의 체력 또한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침내 거대한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공간에서 눈에 반쯤 파묻힌 채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강지윤은 즉시 그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다. 노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저체온증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의식조차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지체 없이 배낭을 내려 응급 키트를 꺼냈다. 굳어버린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여 핫팩을 터뜨려 노인의 겨드랑이와 가슴팍에 넣고 자신의 여벌 판초 우위로 그를 단단히 감쌌다. 강지윤은 노인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곳에서 구조 헬기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했고 무전기는 험준한 산악 지형과 악천후로 인해 먹통이 된 지 오래였다.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직접 노인을 업고 부대로 복귀하는 것뿐이었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버거운 날씨에 의식 없는 사람을 업고 눈길을 헤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노인을 자신의 등에 업었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자 발이 눈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첫걸음을 떼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기압을 지르며 중심을 잡았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눈 밑에 숨겨진 얼음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강지우는 온 신경을 발바닥에 집중하며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이제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눈보라는 마치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악령처럼 휘몰아쳤고 강지윤의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갔다. 등 뒤에 엎인 노인의 체온이 점차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자 그녀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노인의 몸을 더욱 세게 끌어당겼다. 자신의 몸이 얼어가는 고통보다 등 뒤에 생명이 꺼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그녀는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할 수 있다고 되뇌었다. 산 중턱에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오던 중 강지윤은 미끄러운 바위를 밟고 중심을 잃었다. 그녀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얼굴과 군복을 찢었고 둔탁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다. 눈밭을 몇 바퀴나 구르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출 수 있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힘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뒤를 확인했고 다행히 노인이 묶어둔 끈 덕분에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극한의 피로와 추위가 그녀의 의지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냥 이대로 눈 속에 누워 잠들고 싶다는 달콤한 유혹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환각이 시작되려 했다. 이것이 바로 동사 직전에 찾아온다는 환상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지윤은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고통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고 그녀는 다시금 눈빛을 번뜩이며 몸을 일으켰다. 다시 걷기 시작한 그녀의 걸음은 이제 걷는다기보다 기어가는 것에 가까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따랐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살려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 때문도 영웅 심리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다릴지도 모를 누군가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눈보라 소리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강지윤은 기계적으로 다리를 움직였다. 얼마나 걸었는지, 어디쯤 왔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GP203 관측소의 탐조등 불빛이었다. 환각이 아닐까 의심하며 눈을 비볐지만 불빛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희망이 보이자 몸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불빛을 향해 전진했다. 부대 철조망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강지윤의 체력은 완전히 고갈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네 발로 기어서라도 전진했다. 등 뒤에 노인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지만 미약하게나마 심장이 뛰고 있었다. 철조망 앞 초소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목이 쉬어 터져라 소리치려 했지만 입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왔다.
그녀는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철조망 기둥을 두드리며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다. 초병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탐조등을 비췄다. 눈 속에 파묻힌 채 기어오는 형체를 발견한 초병들의 다급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오자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철조망 기둥을 부여잡은 채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뛰어오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인을 감싼 팔을 풀지 않았다. 상황실에 있던 최민석 대위는 초병의 보고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강지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죽거나 실종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생화는 자신의 비겁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급히 표정을 수습하고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겉으로는 부하를 걱정하는 지휘관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포장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강지윤과 노인을 신속하게 들것에 실었다. 강지윤의 손은 동상으로 인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옷은 찢겨져 피와 눈으로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 처참한 몰골 속에서도 그녀는 강인한 전사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최민석 대위의 눈에는 질투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지윤이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는 은밀하게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상황을 통제할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의무실로 옮겨진 두 사람은 긴급 처치를 받기 시작했다. 군의관은 노인의 상태가 위중하지만 강중희의 초기 조치 덕분에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지윤 또한 심각한 동상과 탈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최 대위는 의무실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강지윤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직 사관을 불러 상황 일지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최민석은 상황 일지를 넘겨받아 펜을 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윤이 독단적으로 나간 기록을 삭제하고 자신이 구조작전을 지휘하고 직접 현장에 투입된 것처럼 교묘하게 내용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본인의 탁월한 지휘 아래 위험을 무릅쓰고 문장을 써 내려가는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진실은 눈보라 속에 묻혔고 기록은 승자의 편이라는 비틀린 신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의무병들과 당직 사관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부대의 명예와 상급 부대의 질책을 핑계로 내세우며 오늘 밤의 일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했다고 보고하도록 강요했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중대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병사는 없었다. 그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최대위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최민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강지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영웅적인 희생은 이제 그의 진급을 위한 걸음이 될 준비를 마쳤다. 밤새 눈보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하지만 GP203 관측소 안에서는 더욱 차갑고 어두운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강지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생명의 가치는 탐욕스러운 상관에 의해 왜곡되고 있었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인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감지 않았고 폭설 속에 남겨진 발자국처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다만 그 시간이 오기까지 강지윤이 겪어야 할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무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지윤 중위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녀의 옆 침대에는 구조된 노인이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군의관과 의무병들은 두 사람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최민석 대위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환자의 안위가 아닌 자신의 안위에 대한 계산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강지윤이 살아 돌아온 것이 기적이자 동시에 재앙이라고 생각하며 이 상황을 타개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 최 대위는 천천히 의무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만약 상부에서 강중위가 독단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휘관인 자신의 통솔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 뻔했다. 반대로 강중위가 영웅 대접을 받게 된다면 구조를 반대했던 자신은 비겁자로 낙인 찍혀 군 생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그가 지금까지 군대에서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작전 일지를 열었다. 키보드 위를 오가는 그의 손가락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강지윤이 명령을 어기고 단독으로 출동했다는 기록을 삭제하고 대신 자신이 악천후 속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 구조팀을 편성했다는 내용을 입력했다. 본 중대장은 신속히 구조작전을 수립하고 강지윤 중위와 함께 현장에 투입되었다. 라는 문장은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활자로 찍히는 순간 그것은 공식적인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소설을 쓰듯 자신이 선두에서 길을 개척하고 탈진한 강중위와 노인을 부축하여 귀환했다는 영웅담을 창조해냈다. 조작된 보고서가 완성되자 최 대위는 다음 단계인 입막음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먼저 당직 사관과 통신병을 호출했다. 불려온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른 채 긴장한 표정으로 중대장 앞에 섰다. 최민석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강중위가 명령 불복종으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이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고 보고서를 수정했으니 너희들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은밀하게 압박했다. 이것은 부하를 아끼는 지휘관의 모습으로 위장한 교묘한 협박이었고 순진한 부하들은 그 거짓된 배려에 감동하거나 혹은 권위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강지윤을 처음 발견한 초병들이었다. 최 대위는 그들을 따로 불러내어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가했다.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강중위는 군복을 벗어야 한다. 그녀를 살리고 우리 부대의 명예를 지키려면 내가 쓴 보고서 내용대로 진술해야 한다. 그의 논리는 치밀했고 병사들의 전우애를 볼모로 잡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병사들은 진실과 의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눈앞에 절대 권력자인 중대장의 명령을 거역할 용기는 없었다. 결국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고 최민석의 완전 범죄는 그렇게 견고한 성벽을 쌓아가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사단 사령부에서 파견된 헬기가 굉음을 울리며 연병장에 착륙했다. 최민석 대위는 미리 준비해둔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군복을 흐트러뜨리고 얼굴에 피로가 가득한 분장을 한 채 구조대를 맞이했다. 헬기에서 내린 사단 의무대장과 작전 장교에게 그는 거수 경례를 하며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투를 벌였는지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적당히 잠겨 있었고 눈빛은 우수에 차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참군인의 모습이었다. 강지훈과 노인은 헬기에 실려 후송될 준비를 마쳤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강지훈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이는 최민석에게는 천운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그녀의 들건 옆으로 다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잡는 쇼를 연출했다. 주변의 병사들과 구조대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적인 전우회라고 수군거렸지만 최민석의 속마음은 차갑게 웃고 있었다. 당분간 깨어나지 말고 푹 쉬어라. 강중이, 네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을 테니.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헬기의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헬기가 떠나고 난 뒤 부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위화감이 감돌았다. 진실을 알고 있는 병사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죄책감에 시달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사들은 중대장의 용맹함을 칭송하며 들떠 있었다. 최민석은 연병장에 집합한 중대원들 앞에서 훈시를 시작했다. 그는 어젯밤의 작전이 우리 부대의 단결력을 보여준 쾌거라고 자화자찬하며 앞으로도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뻔뻔한 연설은 병사들의 가슴 속에 깊은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렁찬 복명 복창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상급 부대에서 격려 전화가 빗발쳤다. 사단장은 직접 전화를 걸어 최민석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일이 군의 위상을 높인 훌륭한 사례라고 극찬했다. 최민석은 수화기를 붙들고 겸손을 가장한 아부를 떨었다. 모두 부하들이 잘 따라준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가식적인 목소리는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미 자신이 진짜 영웅이라고 착각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처럼 느껴진다는 심리학적 현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국군 수도 병원으로 이송된 강지윤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심각한 저체온증과 다발성 타박상, 그리고 동상으로 인한 조직 괴사 위험이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의 꿈속은 여전히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등 뒤에 엎인 노인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 속에서도 살려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이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최민석은 저녁 식사 후 자신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양주를 꺼냈다. 승리의 축배를 들 시간이었다. 그는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창밖의 설산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자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산은 이제 자신의 앞길을 비춰주는 황금산처럼 보였다. 그는 강지윤이 영영 깨어나지 않거나 깨어나더라도 기억상실증에 걸리기를 바랐다. 설사 그녀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이미 공식화된 보고서와 매수된 증인들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권력과 계급은 진실보다 강하다는 것이 그가 군 생활을 통해 배운 유일한 진리였다. 며칠이 지나자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폭설 속 기적의 생還, 부하와 시민을 구한 살신성인의 중대장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최민석의 인터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그의 영웅담은 미담 사례로 포장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대본을 읊조리듯 유창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대중은 열광했고 군 당국은 그를 홍보 모델로 내세우며 이미지 쇄신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니었다. 강지훈과 함께 특수전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은 뉴스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들이 아는 강지윤은 누구보다 강인하고 주도적인 인물이었지.
기사 내용처럼 지쳐서 쓰러지고 상관의 부축을 받아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특히 강지윤의 멘토였던 한 교관은 최민석의 인터뷰 영상을 분석하며 미세한 모순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진실을 향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민석은 쏟아지는 찬사와 포상 휴가증을 손에 쥐고 희열을 느꼈다. 그는 이제 곧 수여될 무공 훈장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훈장만 받으면 소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훈장을 받는 연습까지 했다. 가슴을 펴고 경례를 하는 그의 모습은 완벽한 군인이었지만 그 거울 속에 비친 영혼은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강지윤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민석은 즉시 병문안을 가장하여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기억은 온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맷길을 박아야 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기대어 있는 강지윤과 눈이 마주친 순간 최민석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병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었으며 마치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몸은 좀 괜찮나? 강중이 자네 덕분에 우리 부대가 영웅 부대가 되었어. 최민석은 너스레를 떨며 다가갔지만 강지윤은 대답 없이 그를 응시하기만 했다. 그녀는 이미 깨어난 지 며칠이 지났고 뉴스나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자신의 공로가 가로채졌다는 분노보다는 군인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사냥감을 잡으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사냥터였던 전장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강지윤의 침묵에 최민석은 오히려 불안함을 느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따진다면 대응하기 쉬웠을 텐데 저토록 차분한 침묵은 예상 밖의 반응이었다. 그는 황급히 화제를 돌리며 부대 복귀는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말한 뒤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지윤의 시선은 끈질기게 그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탑이 흔들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강지윤 중위가 입원해 있는 병실의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최민석 대위의 영웅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뉴스 앵커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살인적인 눈보라를 뚫고 부하와 시민을 구한 참군인의 희생정신을 찬양했다. 화면 속의 최민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입가에 서린 미세한 교만함은 강지윤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그 코미디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몸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배신감과 모멸감이라는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달아가고 있었다. 담당 간호사가 혈압을 체크하기 위해 들어오며 뉴스 화면을 보고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녀는 강지윤에게 정말 훌륭한 지휘관을 두었다며 그런 분과 함께 근무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칭송했다. 강지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응시했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아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패배자의 비겁한 변명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차라리 침묵이라는 갑옷을 입고 적이 방심하여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퇴원 수속을 밟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 강지윤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부대 정문에는 자랑스러운 최민석 대위, 살신 성인의 표상이라는 거창한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강지윤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람에 요란하게 흔들렸다. 위병소를 통과하는 그녀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시선은 복잡 미묘했다. 일부는 진실을 모른 채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진실을 아는 소수의 병사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와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고, 그녀는 철저하게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최민석 대위는 강지윤이 복귀했다는 보고를 받고 짐짓 반가운 척하며 마중을 나왔다. 그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건강은 좀 어떠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강지윤은 경례를 붙이며 염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녀의 건조한 반응에 최민석은 안도하는 눈치였지만 강지윤은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그녀에게는 역겨움 그 자체였다. 부대 내에는 이미 최민석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은밀하게 돌고 있었다. 강지윤 중위가 눈보라 속에서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고, 최 대위가 그녀를 업고 내려오느라 더욱 고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비열한 가스라이팅은 강지윤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진실을 밝혔을 때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강지윤은 식당이나 화장실에서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 지나쳤다. 변명은 의혹을 키울 뿐이고 행동만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짐을 풀고 조용히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작전 당일 착용했던 전술 스마트워치를 찾아냈다. 다행히 최민석은 무전기와 보고서는 조작했지만 그녀의 개인 장비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 모양이었다. 강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워치의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그날 밤 그녀의 이동 경로, 고도 변화, 심박수, 그리고 활동 시간이 초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최민석이 따뜻한 상황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산을 오르내렸는지를 증명해줄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였다. 강지윤은 즉시 데이터를 백업하여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하고 원본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다. 이것은 최민석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지만 그녀는 아직 이것을 꺼내 들지 않기로 했다. 단순히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바닥으로 추락시켜야만 정의가 완성될 수 있었다. 그녀는 사냥꾼의 인내심으로 때를 기다리며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소화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구조되었던 노인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민석은 발빠르게 병원으로 달려가 노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언론 플레이를 이어갔다. 노인은 당시 의식이 없어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깨어나 보니 영웅이라 불리는 최대위가 옆에 있었기에 그가 생명의 은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지윤은 텔레비전을 통해 노인이 최민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하는 장면을 보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노인이 무사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안을 삼았다. 사단 사령부에서는 최민석 대위에게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수여식은 사단장 주관으로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었고, 이를 위해 사단장이 직접 GP203을 방문한다는 통보가 내려왔다. 부대는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해졌다. 병사들은 연병장의 눈을 치우고 막사를 청소하느라 땀을 흘렸고, 최민석은 브리핑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강지윤은 청소 작업을 감독하며 당직 사관과 대화를 나누었다. 당직 사관은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강지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먼 산만 바라보았다. 강지윤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무전기 기록은 정말 다 삭제된 건가요? 라고 나직하게 물었다. 당직 사관은 흠칫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흔들리는 동공은 그가 무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강지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병장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명예는 남이 주는 훈장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최민석은 화려한 껍데기를 얻었을지 몰라도 군인으로서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곧 사단장이 도착할 것이고, 그날은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단장의 헬기가 도착한다는 소식에 전 부대원이 도열했다. 최민석은 가장 깨끗한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한 경례 자세를 취하며 맨 앞에 섰다. 강지윤은 대열의 중간쯤에 위치하여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전방을 주시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USB 메모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연병장의 눈가루가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전야의 서막처럼 보였다. 박민기 소장은 깐깐하고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최민석의 영접을 받으며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눈매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단순히 부하를 치하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다. 그는 최민석의 화려한 브리핑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기보다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강지윤은 대열 속에서 사단장의 그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어쩌면 사단장 또한 이 완벽한 영웅담에 의문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였다. 사단장은 브리핑이 끝나자 갑작스럽게 강지윤 중위를 찾았다. 강지윤 중위가 어디 있나 그날 구조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들었는데, 최민석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곧바로 강지윤을 앞으로 불러냈다. 강지윤이 절도 있게 걸어 나와 경례를 하자 사단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강지윤의 낡은 전투화와 아직 덜 아문 손등의 상처에 머물렀다. 자네가 보기에 최대위의 지위는 적절했나? 사단장의 돌발 질문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다.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순간이었다. 강지윤은 잠시 침묵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여기서 폭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을 유지했다. 지휘관께서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뼈가 있는 대답이었다. 사단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언가 눈치챈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강지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몸조리 잘하게. 진실은 침묵 속에 있어도
빛이 나는 법이지. 그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가 연병장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사단장이 떠나고 난 뒤 최민석은 강지윤을 호출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사단장님 앞에서 그게 무슨 태도야. 나를 매기려는 거야. 그는 공포심 때문에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었다. 강지윤은 그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는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최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더 이상 강지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날 밤 강지윤은 당직 사관으로부터 쪽지 한 장을 몰래 전달받았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쪽지 안에는 훼손된 줄 알았던 무전교신 기록에 백업 서버 접속 코드가 적혀 있었다. 당직 사관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최후의 순간에 강지윤을 돕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스마트워치의 데이터와 무전 기록. 이 두 가지면 최민석이라는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강지윤은 어둠 속에서 컴퓨터 화면을 띄웠다. 접속 코드를 입력하자. 그날 밤에 생생한 음성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절대 나가지 마. 나가면 명령 불복종이야. 최민석의 겁에 질린 비명과 사람이 죽어갑니다라고 외치던 자신의 절박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지윤은 헤드셋을 끼고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다시 그때의 추위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파일을 안전한 곳으로 전송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다가오는 훈장 수여식은 최민석의 대관식이 아니라 처형식이 될 것이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훈장 수여식 당일이 되었다. 연병장에는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고 수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최민석은 정복을 차려입고 단상 아래 대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과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강지윤은 대열의 맨 끝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 맹수의 눈빛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바람이 멈추고 태양이 높이 떴다. 모든 거짓이 백일화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왔다. 사단장 박민기 소장은 30년 군 생활의 대부분을 야전에서 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책상머리에서 펜대를 굴리며 진급한 정치 군인들을 혐오했으며 병사들의 눈빛만 봐도 그 부대의 기강과 사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그가 GP-203 관측소의 연병장을 가로질러 지휘 통제실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거칠 거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최민석 대위는 사단장의 뒤를 따르며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박 소장은 환영 인사를 건네는 부대원들에게 가볍게 답례를 하면서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부대 구석구석을 엑스레이처럼 훑고 있었다. 지휘 통제실에 들어선 박 소장은 상석에 앉지 않고 상황판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지도를 응시했다. 그곳에는 최민석 대위가 조작해 놓은 구조 작전 경로가 붉은색 펜으로 화려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박 소장은 말없이 지도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최 대위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실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석은 잔뜩 긴장한 채 차려 자세로 섰고 박 소장은 그에게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신문의 서막이었다. 최민석은 미리 외워둔 시나리오대로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선두에서 길을 개척했고 강중이가 뒤를 따랐으며 악천후 속에서도 나침반과 지형지물을 이용해 정확하게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유창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고 현장감이 부족했다. 박 소장은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최민석의 불안감은 증폭되었고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사단장의 눈치를 살폈다. 박 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날 밤의 풍향과 적설량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다. 최민석은 당황했다. 기상청 데이터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바람의 방향이나 눈의 깊이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는 대충 얼버무리며 북서풍이 강하게 불었다고 답했지만 박 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 지역의 지형 특성상 겨울철에는 돌풍이 계곡을 타고 휘감아 도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었다면 절대로 북서풍이라는 단순한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내색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라는 붉은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다. 박 소장은 이번에는 강지윤 중위를 호출했다. 강지윤이 들어오자 박 소장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최민석 대와는 사뭇 다른 온화한 태도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강지윤에게 작전 상황에 대한 질문 대신 구조된 노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를 업고 내려올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그것은 전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에서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이었다. 강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과장 섞인 무용담 대신 추위가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노인의 체온이 떨어질 때 느꼈던 공포를 이야기했다. 눈 속에 발이 빠질 때마다 느껴지던 절망감, 그리고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순간들을 묘사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설명했다. 박 소장은 그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동상 치료를 받아 여전히 붉게 부어오른 그녀의 손마디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확실한 증거였다. 인터뷰가 끝나고 강지윤이 나가자 박 소장은 자신의 전속 부관을 은밀히 불렀다. 부관은 미리 입수한 자료가 담긴 파일을 사단장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강지윤이 보낸 익명의 제보 내용과 당직 사관이 제공한 무전기록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박 소장은 파일을 열어 기록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민석의 거짓 보고서와 실제 무전기록 사이에 끔찍한 괴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책상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억누르며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다. 박 소장은 최민석 대위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칭찬을 가장한 덫을 놓기 위함이었다. 그는 최 대위에게 이번 공로로 무공훈장 수여가 확정되었으며 군 생활의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치켜세웠다. 최민석은 사단장의 칭찬에 안도하며 자신이 신문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과공을 부릴 정도로 굽신거렸다. 박 소장은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장교가 고작 진급과 포상에 눈이 멀어 영혼을 팔아넘긴 모습이 역겨웠기 때문이다. 자네, 정말 훌륭한 군인이야. 내일 수여식에서 자네의 그 용기를 전 장병에게 귀감이 되도록 널리 알리겠네. 박 소장의 말에는 뼈가 있었지만 승리에 도취된 최민석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충성을 맹세했다. 박 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했다. 최민석이 환호작약하며 나간 뒤 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군복을 입은 도둑놈을 잡는 것은 쉽지만 그로 인해 땅에 떨어질 군의 위신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강지윤은 막사 복도에서 희희낙낙하며 걸어 나오는 최민석과 마주쳤다. 그는 강지윤을 보자마자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강중희, 사단장님께서 나를 아주 좋게 보셨어. 자네도 내일 박수나 열심히 치라고. 그의 태도는 아나무인 그 자체였다. 강지윤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짖는 개는 무섭지 않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내일 벌어질 일을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심판의 시간은 머지않았다. 그날 밤 사단장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훈장 케이스를 열어보았다. 찬란하게 빛나는 금빛 훈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이 훈장은 내일 최민석의 가슴이 아니라 진실의 제단 위에 바쳐질 제물이었다. 박 소장은 부관을 불러 내일 행사 진행 순서를 일부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부관은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사단장은 더 극적인 연출이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것은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연극을 끝내기 위한 감독의 마지막 큐사인이었다. 최민석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며 수상 소감을 연습하고 있었다. 이 영광을 우리 부대원들에게 돌립니다. 그는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반복하며 가장 멋진 표정을 짓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이미 장군이 되어 있었고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거울 속에 그는 화려한 군복을 입은 광대에 불과했다. 그는 창밖의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달콤한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GP203 관측소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연병장 단상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설치되었고 방송 장비와 카메라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인근 부대의 지휘관들과 지역 유지들까지 참석하여 자리를 메웠다. 병사들은 오와 열을 맞춰 정렬했고 군악대는 웅장한 행진곡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눈 덮인 산봉우리들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날이었다. 단 한 사람, 최민석을 위한 날처럼 보였다. 최민석은 단상 아래 지정된 좌석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묘한 흥분 상태였다. 그는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강지윤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녀는 대열의 맨 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서 있었다. 최민석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너는 영원히 내 그림자로 남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하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잠시 후 사회자의 계식사가 울려 퍼졌고 행사의 막이 올랐다. 사단장 박민기 소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기란 무엇인지를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최민석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앉아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다. 박 소장은 원고를 보지 않고 청중들을 응시하며 연설을 이어갔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거짓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연설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박 소장의 어조가 점점 격앙되었고
단어 하나하나에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의 희생을 가로채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야말로 군대에서 가장 경멸해야 할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청중들은 사단장의 강한 어조에 당황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최민석은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부정하며 마른 입술을 축였다. 이제 그 영광의 주인공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 소장의 말이 떨어지자 군악대가 팡파르를 울렸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GP 203 중대장. 최민석 대위 단상으로. 최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단상에 오른 그는 사단장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했다. 박 소장은 그 경례를 받지 않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관의 그것과 같았다. 최민석은 손을 내리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에 놓인 훈장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훈장을 집어드는 대신 그 옆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어제 부관이 건네준 바로 그 파일이었다. 박 소장은 마이크를 잡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석 대위, 자네는 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 질문은 연병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민기 소장의 돌발적인 질문은 연병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최민석 대위의 입술에 고정되었고 그 정막 속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최민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사단장의 짓궂은 농담이거나 겸손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의례적인 질문일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그는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최대한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경련에 가까웠다. 그의 이마에는 맺힌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눈가를 따갑게 만들었지만 그는 감히 손을 들어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사단장님,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민석은 갈라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준비된 모범 답안을 앵무새처럼 읊조렸다. 그러나 그 대답은 공허하게 허공으로 흩어졌고 박 소장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사단장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가운 심연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최민석의 대답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천천히 개봉하기 시작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증폭되어 연병장 전체에 기괴한 파열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관이 단두대에 칼날을 가는 소리처럼 최민석의 신경을 긁어댔다. 박 소장은 봉투에서 꺼낸 서류 한 장을 눈앞에 들어 보였다. 그것은 최민석이 밤을 새워 창작해낸 바로 그 거짓 작전 보고서였다. 사단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12월 24일 23시 30분. 강풍과 폭설로 시야가 1미터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중대장은 선두에 서서 루트를 개척하며 사단장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갈 때마다 묘한 억양을 섞어 그 내용의 비현실성을 부각했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상황을 기억하는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진실을 아는 자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다가올 파국을 예감했다. 낭독을 멈춘 박 소장은 보고서를 천천히 내리고 최민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대위, 자네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풍속이 초속 25m였다고 되어 있군. 그 정도 바람이면 성인 남성도 몸을 가누기 힘들지. 그런데 자네는 그 상황에서 5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심지어 탈진한 부하까지 부축하며 산을 올랐다고 썼어. 사단장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그는 단순히 사실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지적하며 최민석의 논리를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 최민석은 입안이 바짝 말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찾아내야 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부하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기억이 혼미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최민석은 횡설수설하며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그러나 박 소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정신력이라. 좋군. 하지만 정신력이 중력과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어. 사단장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태도는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잔혹하고 여유로웠다. 단상 아래 귀빈석에 앉아있던 지역 유지들과 타 부대 지휘관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축제의 장이어야 할 수여식은 순식간에 청문회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대열의 맨 뒤편에 서 있던 강지훈 중위는 이 모든 광경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석이 무너져가는 꼴을 보며 쾌감을 느끼기보다는 사필기정이라는 옛말을 떠올렸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으며 다만 떠오를 시간을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던 USB는 이미 사단장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와 거짓의 가면을 벗겨낼 차례였다. 그녀는 최민석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공포가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노인이 느꼈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박 소장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부대원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여기 있는 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중대장이 그날 밤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믿습니까? 예상치 못한 사단장의 돌발 행동에 연병장은 혼란에 빠졌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만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군. 왜일까? 그가 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여기 있는 모두가 환호성을 질러야 마땅하지 않은가. 박 소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민석은 이제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었다. 그는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다. 자네가 말한 그 초인적인 정신력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 박 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 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를 가리켰다. 방송 담당 장교가 긴장된 표정으로 큐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석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저 스피커에서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는 사단장에게 다가가 무언가 귓속말을 하려 했지만 사단장은 매몰차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물러서라. 최대위. 자네의 변명은 이제 충분히 들었어. 이제는 진실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다. 박 소장의 신호와 함께 거대한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멈췄고 수천 개의 귀가 스피커를 향해 열렸다. 잠시 후 잡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미쳤어. 지금 나가면 다 죽어. 절대 나가지 마. 이건 명령이야. 그것은 다름 아닌 최민석 대위의 목소리였다. 공포에 질려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는 지금 단상 위에 서 있는 영웅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이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중대장님 단호하고 결의에 찬 강지훈 중위의 목소리였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귀빈석의 내빈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민석을 바라보았다. 녹음된 음성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따뜻한 상황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부하의 출동을 막는 최민석의 비겁한 음성과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겠다는 강지훈의 처절한 외침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생중계되었다.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하고 명백한 진실의 폭로였다. 최민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대중 앞에 선 것 같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최민석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조작입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이미 꺼져 있었고 그의 절규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의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경멸과 조소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토록 갈망했던 영웅의 자리는 순식간에 심판의 단두대로 변해버렸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사단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어버린 것 같았다. 그의 화려한 군복과 가슴에 달린 약장들이 그 순간만큼은 광대의 의상처럼 초라하게 느껴졌다. 녹음 파일이 끝까지 재생되고 나서야 스피커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정의를 갈구하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박 소장은 천천히 최민석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조작이라고 이 음성 파일은 당일 상황실 메인 서버에서 삭제된 것을 복구한 것이다. 그리고 네가 찾던 스마트워치의 데이터도 여기 있다. 박 소장은 또 다른 서류를 흔들어 보였다. 최민석은 그제야 자신이 완벽하게 포위되었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생명 구조 활동을 너의 진급 수단으로 이용했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강력했다. 그는 최민석을 내려다보며 경멸 섞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네가 따뜻한 난로 옆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강지훈 중위는 영하 40도의 눈보라 속에서 사투를 벌였다. 그런데 네가 감히 그 공로를 가로채고 이 신성한 단상 위에 서서 훈장을 받으려 했단 말인가. 박 소장의 일갈에 최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껍데기뿐인 겁쟁이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특히 그날 밤 상황을 알고도 침묵했던 당직 사관과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안도감과 참회의 눈물이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비겁한 상관에게 굴복했던 자신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얇은 물기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억울함이 해소된 기쁨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긍지가 지켜진 것에 대한 감격이었다. 박 소장은 훈장 케이스를 거칠게 닫아버렸다. 탁 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이 훈장은 고귀한 희생과 용기를 가진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너 같은 기생충에게 줄 물건이 아니다. 그는 훈장을 부관에게 넘겨주고
빈손으로 최민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민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사단장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빌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사단장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군법에 따른 처벌과 불명예스러운 퇴장뿐이었다. 최민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사단 참모들도 귀빈들도 모두 그를 차갑게 외면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도 아닌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팠던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었다. 사단장은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 위압감에 최민석은 뒷걸음질 치다가 단상 모서리에 걸려 비틀거렸다. 군인은 계급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박 소장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훈계하듯 말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연병장 끝에 서 있는 강지윤에게로 향했다. 진정한 영웅은 저기 있다. 어둠 속에 묻혀 있어도 스스로 빛을 내는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저기 있단 말이다. 사단장의 손가락이 강지윤을 가리키자 수천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스포트라이트는 이제야 비로소 주인을 찾은 것이다. 강지윤은 갑작스러운 주목에 당황하지 않고 절도 있게 사단장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경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기품이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았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연병장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함성으로 변했다. 그것은 최민석에게 보내던 의례적인 박수와는 차원이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현이었다. 최민석은 그 함성 소리를 들으며 지옥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기분을 느꼈다. 박 소장은 다시 최민석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심판자의 그것에서 처단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로 해결할 단계가 지났음을 직감했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 땅에 떨어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거친 손이 최민석의 정복깃을 향해 다가갔다. 최민석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은 이제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박민기 소장의 거친 손이 최민석 대위의 정복깃을 움켜쥐는 순간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군대라는 조직이 지켜온 신성한 가치를 훼손한 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은 손길이었다. 최민석은 숨이 턱 막혀 차랑거렸지만 사단장의 악력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박 소장은 최민석을 거칠게 자신의 눈앞으로 끌어당겼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맹렬하게 충돌했다. 최민석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여 끈적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 제복의 깃이 너 같은 놈이 세울 수 있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나? 박 소장의 낮은 목소리가 최민석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최민석의 멱살을 잡은 채 그를 단상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다. 빳빳하게 다려진 최민석의 제복이 구겨지고 가슴에 달린 약장들이 서로 부딪히며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타락한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처럼 들렸다. 박 소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너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네가 짓밟은 것은 부하의 공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 그 자체다. 박 소장은 잡고 있던 깃을 거칠게 놓으며 최민석을 바닥으로 패대기 쳤다. 최민석은 중심을 잃고 단상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정모가 벗겨져
대굴대굴 굴러갔고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바람에 흉하게 날렸다. 그는 바닥을 끼며 사단장의 바지 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박 소장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헌병대를 호출했다.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이닥쳐 최민석의 양팔을 결박했다. 그토록 위풍당당했던 영웅 최민석은 순식간에 포승줄에 묶인 죄인으로 전락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목소리는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최민석이 끌려 내려가는 동안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한 자의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최민석은 발버둥치며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해댔다. 그 추악한 모습은 병사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반면교사가 되었다. 소란이 잦아들자 박 소장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깊은 숨을 내쉬며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강지윤 중위를 향해 손짓했다. 강지윤 중위. 앞으로. 사단장의 호출에 강지윤은 침착하게 대열을 빠져나와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씩씩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가 단상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갈 때마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그것은 거짓된 영웅이 퇴장하고 진짜 영웅이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단상에 오른 강지윤은 사단장 앞에 서서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녀의 구령은 맑고 힘찼다. 박 소장은 그녀의 경례를 정중하게 받아주며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부관에게서 훈장 케이스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직접 훈장을 꺼내 강지윤의 왼쪽 가슴에 달아주었다. 금빛 훈장이 겨울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히 금속 조각이 아니라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념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 훈장은 자네가 살린 생명의 무게이자 자네가 지킨 진실의 무게네. 박 소장은 강지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자네 같은 군인이 있기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이다. 고맙다. 강중위. 사단장의 진심 어린 말에 강지윤은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군인은 기쁨의 순간에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 소장은 강지윤을 옆에 세운 채 다시 한번 연설을 이어갔다. 우리는 오늘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며 화려한 언변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부하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에 먼저 발을 디디는 것이다. 강지윤 중위가 보여준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군인 정신이다. 병사들은 사단장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나고 공식적인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병사들이 강지윤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앞다투어 칸가레를 치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강지윤, 강지윤, 함성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최민석의 폭압에 눌려 숨죽여 지냈던 병사들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강지윤은 병사들의 손에 들려 허공으로 띄워지면서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티 없이 맑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단장과 간부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다. GP203 부대에 다시 봄이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사건 이후 부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최민석 대위는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짓말에 동조했던 당직 사관과 일부 간부들도 징계를 피할 수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힌 점이 참작되어 수위는 조절되었다. 강지윤은 대위로 특진하여 중대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최민석이 망가뜨린 부대 기강을 바로잡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휘 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병사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고 부대의 전투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몇 달 후 눈이 녹고 산의 진달래가 피기 시작할 무렵 강지윤은 부대를 찾아온 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바로 그날 밤 그녀가 구해냈던 노인이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위병소를 찾아와 생명의 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강지윤이 달려나가자 노인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목숨을 2번 살려준 은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따뜻하게 강지윤의 가슴을 채웠다. 강지윤은 노인을 모시고 부대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노인은 자신이 가져온 떡과 과일을 병사들에게 나눠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병사들은 노인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강지윤은 노인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강지윤은 홀로 초소 순찰을 나갔다. 그녀는 최민석과 마지막으로 대치했던 그 연병장 단상을 지나 눈보라를 뚫고 올라갔던 산책로 입구에 섰다. 이제는 푸른 싹이 돋아난 그 길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지난 겨울의 그 치열했던 밤을 회상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고통, 믿었던 상관의 배신, 그리고 외로운 싸움.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더 이상 차가운 냉기가 없었다. 대신 흙냄새와 꽃향기가 섞인 봄의 기운이 가득했다. 강지윤은 산 정상을 향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다시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견뎌내는 것임을 그녀는 배웠다. 강지윤은 순찰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활기차게 축구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대 안에 가득했다. 그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최민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나니 부대 본연의 밝고 건강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그녀는 집무실로 들어가 새로운 훈련 계획서를 펼쳤다. 과거는 과거일 뿐 군인은 내일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의 펜 끝에서 부대의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저녁 점호 시간. 강지윤은 중대원들 앞에 섰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훈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다. 하지만 병사들이 보는 것은 훈장이 아니라 그 훈장을 단 강지윤이라는 사람 그 자체였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훈시를 시작했다. 우리는 군인이다. 명예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그녀의 짧은 말 속에 담긴 진심은 병사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잠자리에 들자 부대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강지윤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그 별들은 마치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그녀를 인도했던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최민석 같은 비겁한 자들이 존재할 것이고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과 정의라는 나침반이 있는 한 그녀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지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나침반을 꺼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그 나침반이었다. 그녀는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조용히 응시했다. 흔들리면서도 끝내 방향을 잃지 않는 그 바늘처럼 그녀의 군 생활도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그녀는 나침반을 다시 서랍에 넣고 내일 아침 일찍 있을 산악 행군 준비를 위해 군화끈을 조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의 행군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